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조간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기업 벌금 최대 50억. 중대재해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어제 한 겁니다. 최고 경영자 징역은요,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조금 줄었죠. 다만 벌금형이 같이 부과될 수 있게 내용이 지금 수정됐다는 내용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재개 반대에도 처리를 합의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선박 납포 다음 날 70억 달러 돌려달라는 이란. 그동안 납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엔 돈 문제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70억 달러 동결, 한국이 인질범이다. 이런 주장을 이란 대변인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결된 돈으로 백신 구입을 논의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 알려줬죠. 그리고 미국도 승인했지만 이란 측이 결정을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납포가 있었습니다. 외교 1차 간 협상회의 10일 이란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인이법 죽어야 만듭니까? 국회를 정책 결정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꼭 이래야지만 뭔가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감정과잉 네이밍 법안 논란, 여야 앞다퉈 아동학대 방지법 발의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수십 건에 이릅니다. 처벌만 강화하고 있는데요. 졸속 논의, 그리고 뭐 중간에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이후 처벌 적적설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조건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게 능사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학대 가해자 양형 상향 요청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4,900조 빚 시한폭탄이다. 한국은행 경고 날렸다. 4,900조. 가계, 기업, 정부가 가진 부채를 모두 합쳐보니 이 정도 규모랍니다. 우리나라 1년 한 해 예산이 지금 500억을 좀 넘어가잖아요. 500조를 넘어가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투 코스피 돈 몰려 주식시장 지금 굉장히 상승세죠. 2,990 기록했다. 그리고 영끌 부동산 대출 눈덩이 급증. 주식으로 가는 돈, 부동산으로 가는 돈, 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 모든 것 재설정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시 설정한다. 뭐 이런 뜻이 영어 단어입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 잠재 위험 올해 본격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에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선박 인질극입니다. 이란이 우리 선박 납포했죠. 이거 지금 인질극이라는 얘기, 평가가 나오는데 다 뭔가 돈 문제와 엮여 있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곳곳에 허점입니다. 정인이 미안해. 이런 목소리가 퍼지고 있죠. 그런데요. 그 과정, 과거의 과정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허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키워드는 불붙은 화환입니다.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다시 등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또 불을 붙이신 분이 있습니다. 방화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4차 얘기가 나옵니다. 여야 각각의 어떤 생각과 입장이 달라 보이는데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우리 선박 납포 상황.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란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란의 궤변 70억 달러 인질 잡은 건 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서 원유를 사왔습니다. 그게 대략 70억 달러 가치쯤 돼요. 그럼 그 돈을 우리가 사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중심의 대이란 제재가 들어갔죠. 그 바람에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 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고 이란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청해부대 현지에 급하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을 언급하면서 납포된 선박 인질극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이란 대사 어제 조치가 됐죠. 한국선은 모두 안전하다. 이거 뭐 당연히 안전해야 됩니다. 이거 안전 안 하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안전해야 됩니다. 청와대 억류 사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외교부 이런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고요. 우리 차관이 10일 이란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란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이란 대사관의 담당 영사를 지금 이미 현지 선박 수재 지역입니다. 이렇게 급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실무 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되어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란 쪽에서 도움 문제를 거론했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럼 돈 문제가 이란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백신 구입에 대한 의사도 있다. 그래도 뭔가 협상이 진행됐다. 그런데 왜 납포를 한 건가? 이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백신 대금, 그러니까 이란이 사용할 백신이죠. 이 백신 대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는데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란이 막판에 걷어찼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해석도 좀 들어있고요. 몇 가지 또 사실도 들어있습니다. 지금요.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배 납포까지 70억 달러 놓고 무슨 일이 과연 있었던 것인가 합니다. 이란 원유 수출금 한국 계좌에 지금 있죠. 이걸 가지고 지금 이란에서 인질극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돈 70억 달러입니다. 제재로 70억 불 국내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란이 지금 백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란 코로나 상황 심각하거든요. 백신 자금, 이 돈을 미국 은행으로 송금된 또 동결될 것을 걱정하는 듯하답니다. 이란이요. 그러면은 백신이 이란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돈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이 못 되고 또 미국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란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런 사태를 만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린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 죄가 없거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란의 의도를 해석한 또 다른 기사입니다. 한국을 때려 미국에 시위하는 거 아니냐. 이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계산된 도발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결 자금 이 70억 달러 그리고 백신 비용 교환 걸림돌이었지만 70억 달러 인질 명분으로 미국 제재 완화. 뭔가를 더 얻어내겠다.
그런데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요. 이건 또 다른 해석이죠. 호르무즈 파병 등 미국과 우리가 공조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린요, 희생양 아닙니까, 이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국님. 네. 두 가지 해석이 지금 신문에 실려 있어요. 하나는 백신을 구매하는 그 돈, 혹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이 그걸 동결시켜버리면 어떠냐. 이거에 대한 불신,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를 뭔가 볼모로 잡아서 좀 그걸 해결하려는 거다. 또 다른 거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또 우리한테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두 가지 해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근본적인 목적은 바이든의 취임을 지금 겨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핵 협의를 파기하면서부터 시작된 부분이고요. 당시에 뭐 무역을 못한 게 아니라 이란 측으로 달러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란과 석유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해서 그것을 국내에서 상계 처리하는 목적으로 저걸 갖고 있었어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수출이 적어지면서 이게 이제 쌓인 부분인데요. 이 뭐 이제 인도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코백스 퍼실리티화해서 백신 사는데 지금 합의는 됐고요, 미국과. 그럼 이게 코백스에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은행으로 통해서 꼭 갈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은행이라든가 유럽에 뭐 또는 뭐 시큐리티를 걸어놔서 예. 뭐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일단 제일 먼저 바이든이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바이든의 지금 뭐 행적을 보시면 첫날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내렸던 거를 다 뒤집는다는 게 지금 뭐 워싱턴과의 지금 이 전망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지금 1호가 이란 핵 협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네들이 협의에 따라서 당시에 이런 정당한 수출 물품에 대해서 예. 달러가 이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압박을 하는데 예. 미국과 누구랑 제일 친하지? 그래 한국이 수사선상에 올라온 것 같고요. 아니 미국과 친한 나라 많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지금 그래도 대상이 된 공조의 겁니까? 그 강도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이란이 판단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뭐 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배를 납포를 했는데 정규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칫 어떤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규군 대 정규군이 붙는 예.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해 부대가 지금 거기 가 있잖아요. 가 있죠. 예. 그리고 옛날에 아덴만에서만 하다가 호르즈만 무역 해역까지 넓힌 게 이제 한 1년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줄타기가 뭐 외교적으로 되는데 1월 21일 미국 대통령 취임까지는 계속 줄당기기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란이 과거에 이렇게 납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영국 선박을 납포해서 한 60일 정도 이렇게 붙잡아두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또 얼마나 잡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빨리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건가? 뭐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잠깐 지금 이 납포를 한 이란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사도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부 위의 정부다. 통상적으로 군은 정부가 휘하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 정부를 넘어서는 존재감이랍니다. 신정일치 국가 체제 수호 임무. 이게 또 이러면 이게 굉장히 막강해지는 거예요. 신정일치 성향이 있는 국가에서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걸 주장하는 군대.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군대가 한 겁니다. 사령관이 공개석상 대통령 폭행도 이런 일이 다 있군요. 미국은 2019년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근데 혁명 수비대가 이번에 납포를 한 겁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국정 과제들이 예. 막 그 놓여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김으로써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최양호 고모님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에 국정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예.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 감정에도 굉장히 좀 불신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여서 예. 잘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의 파병 이런 것들을 또 협조를 하면서 예. 또 우리가 이제 원유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또 앵커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긴장이 있을 때 이런 사례들을 종종 뭐 활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굉장히 좀 염려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어쨌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어서 그저께 1월 4일 날 오후 4시 56분에 예. 바로 관계부처 긴급 화상 회의를 열어서 뭐 국토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뭐 외교부 이렇게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5일 날은 또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 NSC가 또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이나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조정회의 서주석 1차장이 주재를 해서 뭐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쨌든 정부의 청와대를 중심,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한 상시 대응 체계가 네.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창구를 외교부로 한다 이런 이제 결정들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 한국 캐미오를 납포하는 이 사진을 예. 공개한 것이 예. 이란 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혁명수비대 납포하는 모습을 헬기에서 헬기에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거를. 예. 그래서 혁명수비대 배가 뭐 여러 대가 쫙 예. 포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뭐 자랑하듯이 공개를 했거든요. 아.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최영호 고문이 앞서 분석을 잘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이란 그 핵 협약 준수, 복귀 이런 문제 또 제재의 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대외 과시용 바이든 한번 예. 이거 봐라라고 하는데 미국을 상대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강한 동맹국이고 거기에 호르무즈 파병 같은 걸 결정했던 한국 더구나 또 이런 이제 또 핑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동결 자금 같은 예. 것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타겟트가 대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뭐 이 문제는 그러나 사실 이 케미호의 선장이 예.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주에 제 선배님이 계신데 아, 또 아시는 분이에요? 선배님이 동서지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또 연결이 또 되시네요. 집에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 처음부터 이 소식을 빨리 알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있고 대외 과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선원의 안전은 뭐 틀림없이 보장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걱정하시지 말고 정부가 예. 잘 해결하고 상시 대응 체계가 잘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영상 얘기하셨는데요. 그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한 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영상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4일 날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기들이 납포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냥 영상. 저기 헬기 그림자 보이시죠? 그리고요, 이렇게 찍은 영상을요, 이란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보고 보라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보라고요. 자, 이렇게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게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맨날 끼어 있어서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오거든요. 외교 때마다. 근데 이번에는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또 끼어 있다고 나와요. 이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 청해부대가 아덴만이 자기네 이제 작전 지역인데 이게 예.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쾌감을 표시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그런 이 공조하에서 예. 자기네 앞바다에 한국 배가 온다. 이런 것들에 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싫은 내색을 하다가 이런 이제 행동을 한 그러면 거예요. 실은 내색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속내는 벼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벼르고 있었다고 봐지고요. 지금 뭐 오늘 아침 뭐 신문들 보면 지난 11월 달에 예. 혁명수비대가 우리나라 배를 납포할 것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뭐 정보기관에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첩보 뭐 이런 형태로 내용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신문에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모양들은 계속
지금 지속돼 왔고요. 저는 뭐 이거는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흉내를 내요.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때 한번 예. 건드려 볼 수 있는 데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아,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흉내낼 수도 있다. 예, 그 이제 바이든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요번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대처할 때 원칙과 예. 우리나라 국익이 우선되는 어떤 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걸 대응을 해야 예. 또 북한이 또 이상하게 뭐 돌발 행동을 했을 때도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좀 강경한 자세라도 예.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꼭 이것만 갖고 온다는 생각 마시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 우리의 외교력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것도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의나 미안해란 목소리 지금 각계각층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요. 이 주제 지금부터 진행해 볼 텐데 먼저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정의인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생을 빼앗긴 정인 양의 참극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습니다. 3번의 신고, 정인 양을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찰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다짐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음부터는 기사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 같은 문제점을 방금 화면에 등장하셨던 정책 결정자 분들은 알고 계신지 이렇게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홀트, 정인이 학대 정황 알고도 잘 있다 기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양기관이죠. 입양기관이 4개월 넘도록 이거 제대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지금요. 멍든 걸 보고도 조치 안 해. 사망 10일 전 전화통화만. 뭔가가 좀 이상이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왜 아무런 대처나 조치가 없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얘기 계속 나오죠. 아동학대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 계속 있는데요. 지금 입양기관 좀 더 뭔가 좀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왜냐하면 이런 거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잖아요. 이 아쉬움이 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인이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분들 또 분노했죠. 가방에서 갇혀서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난 이 아이. 죽음 막을 수 있었다. 여기 보면 위로 갑니다.
1점이 모자라 보호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1점이 모자란다. 뭔가 문제가 발견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동보호기관들이 세심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답니다. 근데요, 4점 이상이 돼야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조치가 들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 분리조치 기준이 4점에 못 미쳤답니다. 이거 분리조치가 됐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4점이 안 됐답니다. 어떤 경우는 3점이었답니다. 그래서 1점이 모자라서 보호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체중 감소, 학대 아니야 판단,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아이의 약간의 어떤 모습의 변화 이런 거 좀 세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이들 의사 표현도 어려워. 평가 문항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점수 제대로 매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기사입니다. 김명인 교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정책 결정자들 분께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들이 되잖아. 이런 내용 좀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지금이라도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끝까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3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예. 결국 수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했던 경찰에 향해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해당 양천경찰서의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경찰만의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면 그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많은 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평가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예. 저 평가표에서 총 4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를 할 때만이 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표를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를 요구하는 의사 표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인이 같은 경우는 표현. 정인이 같은 경우는 만 두 돌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 스스로 말을 해서 내가 이 학대를 통해서 부모와 떨어져 있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애당초부터 이 질문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표에 뭐라고 표시가 돼 있냐면 X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표 좀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사 좀 다시 좀 보여주세요. 세계의 볼면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예. 김병인 교수께서 지적하신 그 항목이 몇 번째?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위를 보시면 네 번째. 아래에서 네 번째 동그라미 2개 바로 위에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를 요구하는 의사 표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항목이 있네요. 초등학생 정도에 되는 아동들 같으면 이러한 조사가 나왔을 때 내가 부모의 학대로부터 나는 떨어져 있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정인이처럼 이 말 못하는 아이들은 이런 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예. 저기를 X표가 아니라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대한 신고 속에서 분리 조치가 안 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너무 그동안 있었던 기계적인 매뉴얼에만 의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이게 일반적인 그 가정과는 조금 달리 예. 입양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홀트 아동복지처럼 예. 입양 가정 내의 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신고를 받고 면담했을 때 나타났던 멍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예. 이 입양 가정에 대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 아동 학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는 있는 건지 이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내용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첫 번째 내용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어떤 자료가 입수가 됐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소개한 기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한 기사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기관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더 해명할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일단 뭔가는 아쉽다. 최소한 아쉬운 지점이 곳곳에 있었구나.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 오늘 좀 굉장히 주목을 좀 끌고 있고요.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경찰과 관련 있습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 부실 대응, 제도 구멍의 인력 한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시면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 APO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1차, 2차 신고알고 3차 출동했지만 학대 정황 못 살피고 부모 입장 위주로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50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담당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 구멍의 인력 한계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입양기관,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기관, 그리고 경찰. 이 중에서 어디 한 곳이라도 정말 치밀하게 뭔가를 좀 해줬으면 뭐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번 기사는 경찰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도 조금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뭐 경찰들이 인력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되게 힘들다는 사정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 뭐 인력난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뭐 변명으로 덮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경찰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면 뭐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경찰들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을 서류로만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과 좀 비견할 수 있는 가족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가족 실종 사건이 들어가게 되면 경찰들은 처음에 이런 얘기부터 합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뭐 어떻게 연락이 오겠죠. 뭐 이렇게 안심부터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다급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그 일선에 있는 담당관 경찰관들이 의심을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신고 들어오면 뭐 아닌지 확인만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그 태도들이 문제를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통상 듭니다. 그러니까 뭐 실종 신고 들어오더라도 저 별거 아닌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걸 너무 의식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업무의 관성화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뭐 일단은 뭐 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런 좀 좋은 전망에 비추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위험성에 빠질 그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면밀하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그 업무 담당관 경찰들이 좀 가지고 업무를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칫 또 우려되는 바는요. 지금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제도를 유지한 테 여기에 좀 더 업무에 대한 과부하만 또 집중이 돼 갖고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만 또 늘어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또 그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도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뭔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너무 서두르기만 하고 그래서 또 졸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좀 있습니다. 다음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이 정도는 알아두면 어떨까 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힌 아이들 제2 정인이 혹시 지금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와 충격이잖아요. 지난해 학대 신고가 10% 증가했답니다. 이게 혹시 코로나 영향 탓 아니냐는 거죠. 감염 위험에 방문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또 허점이 있습니다. 또 사회 감시망 사각지대가 더 커졌다. 이렇게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이들을 봤을 때 좀 더 세심하게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기척에도 깜짝 놀라는 아이. 일단 학대 신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학대 시그널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요.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타박상 등 신체에 상처가 있거나 어눌한 말, 그리고 아이가 무기력증. 대부분 아이들은 활발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무기력 증세 이런 거 있으면 약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눈여겨봐야지만 학대 막을 수 있다. 그리고요. 혹시 누가 때렸나 이런 직설적인 말은요. 역효과가 난답니다. 마음 열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에둘러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혹시 뭐 누가 때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뭐 이런 거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뭔가 상흔이 있다. 일단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요. 겨드랑이, 팔뚝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 이거 더욱더 한번 세심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왠지 체구가 너무 작다.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작은 기척에도 놀라는 듯 위축되고 겁에 질려 있는 아이.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웬만큼 됐는데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매우 짧은 단문으로 답을 할 경우 여기 역시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이런 거는 좀 지금까지 잘 모르셨죠? 그렇죠. 예. 좀 부끄럽습니다. 어른으로서 보니까 지금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고 정인이한테 미안하고 근데 사실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앵커께서 다른 사례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때마다 미안하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치권이 더 노력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아까 설명해서 보지만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올해 이 정인이 사건이 발생이 10월 13일 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또 개정이 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께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그 즉각 분리 제도 예. 이 문제를 이제는 학대 의심 신고가 2차례만 접수가 되면 부모로부터 자동으로 즉각 분리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서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정부도 전국 그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이 관련 공무원 664명을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마 바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잘 지켜보시면 되고 또 국회에서 현재 아동 학대 방지와 관련된 이런 법률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것이 현재도 한 80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 민법이 있고 아동 학대 범죄 처리 특례법이 있고 가정폭력 범죄 처벌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80건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번 8일 날 예. 8일 날 임시국회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날 본회의가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 아동 학대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예. 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아주 소동스럽고 소란스럽고 뭔가 생색내기식 뭐 급속하게 뭐 이러한 어른들의 이 땜질식 처방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좀 주문을 드리면 기왕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드리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야의 정쟁 때문에 사실은 심도 있는 법안 토의가 안 되고 속도가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시간이 이제 한 이틀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 빨리 이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또 뭐 법사위 이런 걸 열어서 한 줄이라도 예. 정말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논의를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이 양모죠, 양모.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대진 변호사는 그 가능성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조계에서도 이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지금 정인 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부에 치명적인 그 폭행을 당해서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뭐 이렇게 학대를 받은 걸로 지금 뭐 알려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 가지로 그 고의 살인에 관련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걸로 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죄보다는 공고형, 그러니까 아동학대 치사죄도 법정형 자체는 높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지만 살인죄보다는 법정 그 대법원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좀 낮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 볼 때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여기 또 이 양평에 지금 그 찾아서 여기 장소가 좀 있거든요. 여기에 뭐 초목장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렇게 돼 있는 곳인데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패널 분들의 촌철 살인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여성계 데모의 해명입니다. 어제 뭔가를 설명했죠. 본인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좀 나타낸 건데요.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여성운동을 활발히 해왔던 분이죠. 그래서 여성계의 데모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 물어봤지만 유출은 안 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자 검찰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죠.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근데 6일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조선일보는 이해 못할 해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약간 평가도 좀 들어가 있죠. 여기는요.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입장이요. 사실 기자회견 형태로 한 게 아니라요. 기자들에게 어떤 글로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영상으로는 이렇게 소개해드릴 게 없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의 어제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입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무엇을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자,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남인순 의원이 글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했는데 그중에 한 내용이에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유출한 바 없다. 그러나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또 하나가 안 된 부분은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물어본 거라는데 그럼 물어보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두 분 패널께서는 보시는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윤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아마 역대급 해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에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받고 방송에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 아마 다들 나실 겁니다. 예. 아마 이 발언에 비추어 볼 수 있을 정도의 역대급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엇보다 여성운동의 데모로 활동해왔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죽기 직전에 있었던 만약에 이로부터 고소당하게 될 수 있는 정황에 누군가로부터 이 내용이 먼저 전달이 됐다면 결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굉장히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 속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신고 내역을 가해자가 먼저 알고 있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캐묻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그 중간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고개 숙이고 이게 관련된 질문이든 사전 유출이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었다라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걱정하는 듯 피소 사실에 대한 부분만 싹 뺀 채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물어봅니까? 남인순 의원이 찾아갔어야 될 내용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건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고 권력으로부터 피해자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를 고민하면서 예. 어떻게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숱한 의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말은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용어를 듣게 됐었는데 예. 이 모든 맥락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얘기처럼 정치권에서 굉장히 두고두고 오래 회자될 발언을 남인순 의원이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봤던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자세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설명돼 있어요. 영상에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죠. 정의당의 반응입니다. 질문과 유출 뭐가 다른 것입니까? 민주당은 뭐 입장 표명이 지금 없습니다. 뭐 공식적으로요. 시민단체 출신의 관대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이 박수현 전 대변인께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뭐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판넬에 적은 것은 질문과 유출 사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예.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김병민 교수님의 말씀이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다는 걸 전제로 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인순 의원이 들었다고 하는 그 여성단체 공동대표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용어로 들었다는 것이고 예. 또 남인순 의원은 그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라고 물었다는 것이고 그 젠더특보는 고 박원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원순 저 시장께서 남기셨다고 알려진 말,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번 파고는 잘 넘지 못할 것 같다. 예. 뭐 그런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질문과 유출 사이이긴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그 젠더 특보에 대한 답변, 이번 일은 내가 파고를 넘지 못하겠다. 구체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구체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피소 사실에 대한 유출 이런 것보다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추측 예. 이런 아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라고는 봐요. 그러나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가 이 어떤 고소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성 운동 이런 것들을 해왔던 그 관련 라인에 있던 이런 분들은 예. 당연히 그런 것을 더 민감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마 당황해서 그러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피소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출 사이에는 예. 뭔가 좀 차이는 있어 보인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 그 일관성 예, 때문에.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김병민 교수님 말씀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소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뭐 피소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그 전이었다. 지금 모르게 연락이 되고 했던 상황이 뭐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는 그 방향들을 보면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이게 이런 해명을 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의 취지들이 좀 들어간 기사들이 오늘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정치권 소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라고 할까요? 아무튼 다뤄보겠습니다. 사진 두 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 소개됐죠? 하나 이쪽 사진.
이 화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제 모습입니다. 뭔가 불을 끄고 있죠. 여기 밑에 보면 70대 남성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끄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뭐라 할까? 이 방화라고 할 거야 이게. 하여튼 불을 질렀습니다. 화환에. 이 내용이요. 영상도 있는데요.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류 가지고 갈 거야 내가. 서류가 뭐가 현행법이야 당신. 가만 있어. 신나통 그냥. 아저씨가 신나를 가지고서 화환에다가 막 뿌리고서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길래 제가 자꾸 밀쳤어요. 뭐한 짓이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신나통을 잡더니 불을 붙이려고 하길래 신나통을 제가 옆으로 갖다 치워버리고 힘으로 치워버리고 뒤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가. 자, 이 불을 지른 남성 뭔가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환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제 한 유튜버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공개를 해서 영상을 그 중에 한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좀 뽑은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니까 몇 년 지났습니다. 벌써 몇 년 된 사진인데 몇 년 지난 그 영상을 약간 좀 뒤늦게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 윤 총장이 비서 운전기사 등과 함께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는 영상.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식당에 갔다가 이 모습을 보고 그걸 찍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이걸 뒤늦게 좀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사진도 보고 영상도 봤습니다. 두 가지 사진인데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반감이 묻어나는 장면이죠. 반면에 두 번째 사진과 영상은 어떤 호감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진과 영상이었습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이 두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저 순댓국 먹는 이 촬영 당시에 예. 저게 호의적으로 찍은 사진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절대로 아니고 예. 뭐 지금 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뭐 일도 뭐 제대로 안 하면서 뭐 이런 내용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바뀐 겁니다. 그럼 입장이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뀐 거죠. 그 판단이 사이에 바뀐 이제 거네요, 뭐 그럼.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힘내세요 뭐 이러는 의도로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올렸다라는 의도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좀 봐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꼭 받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수사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뭐 어떤 반감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이른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강해요.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양측에 대해서 자기의 정정당당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제 공정한 수사로 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0대 남성도 저 방어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도 자기가 검찰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한 지금 대응으로 저걸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총장으로서 검찰이 가야 될 길 공정한 국민만 바라보는 진짜 수사를 하시는 것으로 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꼭 윤석열 총장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을 보시면서 윤 총장을 둘러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공정수사로 답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당부를 해 주신 거네요. 자, 조대진 변호사는 이 두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면 저기에 적합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정치인들이 순댓국을 먹는 모습이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화환을 태우더라도 정치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이거든요. 예. 검찰총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양쪽에 그 호불호가 갈려서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저는 둘 다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정치에 관련돼서 뭐 어떤 표현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지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침묵을 하면서 역시나 본인의 그 징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따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의 정치를 결국에는 저렇게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면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긴 뜨겁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이 많다. 네, 관심이 뜨겁다는 그렇죠. 관심의 대상이니까 이렇게 뭐 2018년에 올렸던 옛날 영상 영상이 다시 되지 올라오고. 않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영상을 2018년도에 찍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 윤석열 총장의 영상을 보기 바로 직전에 화환에 불을 지른 한 남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화환에 불을 지른 남성이 2018년도에 저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과연 윤석열 총장에게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 거 아니냐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 영상은 지금이 한 2018년도 영상인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저 남성은 응원하지 않았을까? 그냥 검찰개혁을 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지금 저 영상을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장 자막 달고 옛날 얘기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의 윤석열이나 그때의 윤석열이나 순댓국을 먹으면서 직원들과 함께 격이 없이 어울리는 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윤 총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박범계 의원에게 했던 예전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변하는가. 아마 윤 총장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과연 이 윤 총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이나 세간의 비평은 또 어떻게 바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박수현 전 대변인께도 안 들어오면 또 섭섭하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평가해 주세요. 네, 저는 마치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등극하기 전에 예. 우리나라 언론이 막 그 불렀던 그 용비어 천가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예. 그 알려지기로는 이 영상이 야 저렇게 소탈한 우리 검찰총장님 뭐 이래가지고 뭐 다른 글들도 많아요. 사실 예. 검찰 내부에. 막 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과 격이 없다 별 얘기 다 많은데 그중에 이 영상을 검사들이 돌려보다가 감탄하면서 이게 기자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예. 경로가. 아니 운전비서 수행비서하고 밥 먹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저는 매일 수행비서 운전비 같이 먹어요. 저는 왜 안 찍어줍니까? 무슨 이런 게 특별하다고. 그러고 듣고 보니 그러네.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거. 수행비서, 운전비서와 밥 먹는 게 검사님들은 특별한 일인가 보죠.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이제 검찰총장으로도 신뢰받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이제 국가 공무원답게 빼달라고 정확하게 요구하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빼줄 리는 없을 겁니다. 요즘에 수치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거 빼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시고 7월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검찰 개혁에 매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약간 두 가지, 약간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아직 3차는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잡혀만 있죠. 그리고 곧 해당자에게 선별 지급이잖아요. 해당자 통보가 될 텐데. 근데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 얘기인데 이번엔 전국민. 그럼 이게 보편이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이었었는데요. 그러다 야당 떠나는 민심 돈으로 사려는 겁니까?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마다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 보편이냐 선별이냐 계속 나오죠.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석 달 안 둔 시점인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계속 이 얘기를 해왔죠. 경기 진작위에 이렇게 설명이 있었고요. 당내에서는 2월 또는 3월께 지급 방안 뭐 이런 거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지난 총선서 재미 보더니 또 이 말동에는 야당의 어떤 긴장감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가능성 열어놓다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주도한다. 목소리를 또 강하게 내고 있죠. 4차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지금 4차요. 여기 뭐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좀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이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합니다.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주신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뭐 전 국민에게 뭐 줘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을 갖다 끄집어내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예산국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2021년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예산상에 좀 확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겨우 지금 3조 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지금 금년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최하고 의원님,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벌써 4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있었는데 조금 저축으로 가는 게 많고 뭐 소비 진작 효과는 그다지다 뭐 이런 평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2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500억 정도 아직 지급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정부가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자, 돈 쓰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씁니까? 아니 지금 방역과 검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순서를 딱 이게 알맞게 짜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거 환영을 하거든요. 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국민들 백신 다 맞은 다음에. 그러면은 올해 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때라도 아니 이게 올라갈 때요 동력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재정을 넣으면요 진짜 뭐 이 밑빠진 도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조금만 쳐줘도 올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백신 맞고 우리가 방역이 잘 됐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전 국민한테 주십시오. 집단 면역이 달성됐을 때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나가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병현 교수. 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긴장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처럼 지난 예산 국회 때 실제 올해 예산에서 이 재난지원금 목이 편성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아니 그때가 갖고서는 편성을 안 해놓고 또 추경하려고 그러지. 바로 보궐선거 직전에. 그래서 야당이 주장했고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재난지원금을 1월 초에 긴급하게 선별적으로 다 주다 보니까 이미 정부 예산으로 갖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자연스럽게 자 선별적 지급에 이어서 이제는 보편적 지급으로 모두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선거용으로 끄집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고요. 예상을 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와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정부의 무능력을 자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 가능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2021년도 본 예산에 언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급 예산, 언제는 어려울 때에 대한 선별적 지급 예산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안 돼 있고 지금 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선거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산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지적이나 반발의 전제는 선거에 효과가 있다. 이런 전제거든요. 그렇게 있다고 보세요? 효과가 있다고? 이 보편적 지급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 효과나 예.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큰 효과는 없지만 예. 하지만 선거에는 큰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말 책임 있는 정부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봐야 되고요.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헬스장 관장을 비롯해서 카페라든지 자영업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거의 숨이 막힐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지에 대한 예산 논의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 논의 쏙 빠진 채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는 건 이건 전체적으로 정치적 접근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런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면 선거에 효과가 있다. 지급한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일단 뭐 선거 때문에 뭐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뭐 그 선거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도하려는 생각은 너무 좀 뭐 근시안적인 것 같고요. 당장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백신 다 맞은 뒤에 집단 면역 어느 정도 생긴 뒤에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지급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급하다. 같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표 한 30초 정도 시간 있습니다. 의견 주세요. 우선 이 언론 기사를 보면 예. 제목이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야당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죠. 이 언론이 기사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제가 나오면 분석을 해서 분석 기사를 써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선거용 아닙니다. 그리고 2, 3월에 백신과 치료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코로나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때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아까 최강욱 고문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재난기원금이 지원금 지급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대비를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예. 논쟁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